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쌀 때마다 여력이 닿는 대로 매수를 하면서 평생 투자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피부에 확 와닿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관련 중요 소식을 두 가지 정도만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9일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일 텐데요. 일단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요. 일단 요거는 비트코인 US 달러 차트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가져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반감기가 우리에게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분들은 바로 채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용을 내면서 생산성이 뚝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900개 하루에 채굴되는 게 450개로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그들의 이제 손익분기점을 여기 나타내져 있는데요. 채굴자들의 손익분기점 약 32,000불이라고 합니다. 반감기 전에는요. 그러다가 반감기를 지나면 극적으로 64,000불 정도, 지금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64,000불 정도로 두 배가 확 올라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채굴자들에게 굉장한 악재겠죠. 그래서 뭐 모두가 이제 바라기는 이런 식으로 뭐 손익분기점을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잠깐 횡보하다가 쭉 올라가면 누구나 행복한 시나리오가 될 텐데,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손익분기점 밑으로 막 한번 크게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한번 더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올라가면, 물론 우리 개미들도 많이 털리겠지만 채굴자들 역시도 너무너무 힘들겠죠. 손익분기점 밑에서 몇 달을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 그들도 과거에 채굴했던 비트코인들을 팔지 않고서는 견뎌낼 재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도 그들에겐 너무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라면 월가나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국가, 뭐 일본, 연기금, 영국 정부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막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황금 같은 기회를 땡큐 하면서 사지 않을까.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되니까 우리들도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조금 길게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4월 4일자 코빈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이더리움 분석 리포트가 발간됐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있다. 이더리움 하나만 지금 분석을 해낸 거죠. 알트코인 중에서요. 뭐 결론은 현재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빈 리서치 센터가 이런 것만 연구를 잘 하는 곳이니까요. 어떻게 이제 적정 가치를 책정을 했나 봤더니요. 일단 가로축은 연구 성장률, 뭐 이건 어렵지 않죠. 뭐 1년에 몇 퍼센트 성장하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더리움이 특이하게도 스테이킹이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스테이킹 시 발생하는 수익이 현금 흐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인율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적정 수준, 연구 성장률은 한 5%, 그리고 할인율은 10%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9,412달러 정도는 이더리움이 가야 된다. 이 정도가 적당한 가치다. 하나로 한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나왔던 3월 말 기준 3,550달러였는데 9,400이니까 약 3배 조금 못되게 오르지 않을까, 이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3,809불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적정 가치를. 최상의 경우는 한 15,600불 정도. 조금 차이가 많긴 한데요. 아무튼 중간 즈음은 9,400달러 정도 가지 않을까. 뭐 김프를 제외한 수치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더리움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레이어 2,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여러 레이어 2 뭐 수십 개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같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성도 뛰어나고 TVL이라고 해서 디파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보안성도 매우 높으며
무엇보다 기관들이 자산 토크나 고속도로로 많이 채택을 했다. 블랙락도 최근에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이미 고속도로로 이더리움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장률과 할인율과 ETF도 다음 순서 다 등을 통해서 한 요 정도 이더리움 가치가 나왔다더라.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볼 텐데요. 첫째, 좀 안 와닿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제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늘 들어왔던 비트코인 투자 내러티브 캐시우드라는 돈나무 언니가 CNBC 뉴스에 나와서 또 한 번 이렇게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입니다.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보험이다. 이 끔찍한 재정 막 돈 찍어내는 정책에 대한 보험이다. 우리 너무 많이 귀에 익어서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돈나무 언니가 참고로 1955년생입니다. 지금 고희의 한국 나이로 고희의 나이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거든요. 근데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한번 와닿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캐시우드 언니는 평생 투자를 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점 떨어지더라도 좀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사야 된다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좀 저의 라떼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많이 있지만 제가 처음 겪었던 인플레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바야흐로 1989년 제가 어릴 때였는데요. 1년 남짓 제가 운 좋게 강원도 시골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처음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가 100원을 줬겠죠. 그때 당시 100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의 과일 가게에서요. 복숭아 50원짜리를 100원이면 두 개를 사 먹을 수 있었죠. 이게 저의 정말 좋은 낙이었어요. 복숭아 맛있는데 두 개나 주니까 너무 좋았죠. 100원을 들고 갔는데 불과 한 세네 달이 지나니까요. 복숭아가 충격적이게도 두 배로 오르더라고요. 100원이 됐고요. 그 옆에 원래는 없었던 친구인데 자두가 생뚱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50원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뭘 사 먹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숭아 맛있긴 한데 하나밖에 안 되고 자두도 맛있긴 한데 너무 작고 그래서 자두를 조금 더 많이 사 먹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이 배신감을 느끼고요. 근데요, 이제 1년 후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그때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복숭아 자두를 좋아했었거든요. 복숭아가 200원이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자두가 100원이 됐습니다. 이거 100원 주면요, 이제 자두 하나밖에 못 먹는, 야,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얼마나 기억에 남았으면 지금 30 몇 년 전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숭아 가격은 얼마일까?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르신인 1964년 당시를 얘기를 해주신 분인데요. 복숭아 가격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나나 가격은 모르고요. 당연히 이때는 바나나가 정말 귀한 손님 오면 이제 상에서 내오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아마 다들 기억나시죠?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바나나는 너무 귀해서 입에 먹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복숭아 한 개에 2원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손에 드는 책가방 300원에 줬어요. 야,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산품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 복숭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는데요. 어르신들은 아마 이 당시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아무튼 저의 기준은 복숭아입니다. 저는 50원에 처음 사 먹었는데 이 어르신은 2원에 사 먹었다고 합니다. 자, 24년에 복숭아, 물론 4,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건 하나에 10,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계산하기 쉽게 5,000원이라 치면요. 이 어르신이 64년에 겪었던 복숭아는 60년 만에 무려 2,500배, 2원에서 5,000원으로 2,50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89년도에 한 35년 정도 만에 복숭아는 약 50원에서 5,000원으로 100배 상승을 합니다. 야, 복숭아가 보관이 안 돼서 그렇죠. 금덩이처럼 갖고 있었으면 100배입니다. 35년 만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복숭아가 뭐 그렇다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뭐 생각이 났던 거고요. 뭐 당시 뭐 양념통닭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제가 겪었던 첫 인플레 사례였습니다.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일까요? 그러면 최근 실생활로 가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인플레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트가 뭘까요? 이렇게 서번지는 건 거의 잡코인이 뭐 폭등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어디 뭐 바이낸스 상장됐다 뭐 이 수준인데 이거는 코코아의 선물 가격이라고 합니다. 코코아 최근에 올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최근 들어서 뭐 잔잔하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요 한 1, 2년 전부터 코코아 가격이 4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야, 다시 봐도 참 놀라운데요. 아, 초콜릿 안 드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자, 그러면 조금 더 실생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체감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꾸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자주 먹는 거 한번 봐보시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인데요. 자, 3월 소비자 물가가 3.1% 상승했다고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3.1%꽤 준수하지 않나 싶은데요.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 항목이 충격적입니다. 3.1이라고 하는 게 의심이 될 정도로 사과 뭐 많이 들어보셨죠? 88.2% 작년 동기 대비 올랐습니다. 배 못지 않습니다. 87.8% 역대 최고. 과일 통틀어서도 40%대 고공행진. 석유값 다시 한번 스멀스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배럴당 한 85, 뭐 90달러 육박하려고 하고 있고요. 토마토 36%, 파 23%, 채소류 10%. 그리고 우리 예전에 뭐 상추에 뭐 삼겹살 싸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끝나질 않아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단지 지금 종목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는 수입도 우리 안 되게 막혀 있잖아요. 수입이 되는 바나나나 오렌지는 그나마 나은데 그래서 수입량이 바나나 42% 급증, 오렌지는 무려 130%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귤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오렌지를 엄청 수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귤 드신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귤 정말 만만했잖아요. 한 박스에 뭐 10,000원, 15,000원이면 샀던 게 뭐 2배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라봉이나 레드향을 귤 대신 사 먹는 정말 뭐 호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소비자 물가. 이 통계청에서 주장하기로는 3.1% 늘었다고 하지만요. 농축산물을 다 통틀어 보면요. 11.7%가 올랐습니다. 이 여기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참 의심이 될 정도로 참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과 88, 배 87, 귤 68, 토마토 36, 파 23.4. 그러면 최근만 이랬을까요? 이 연도를 빼고 말하면요. 뭐 이게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아마 구분을 못 하실 겁니다. 요거는 2007년도 얘기였습니다. 그때도 잠잠하던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3% 됐다고 고공행진하고 있다. 뭐 2007년만 그랬을까요? 계속 인플레는 끊임없이 물가가 오르고 있다.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큰데요. 구매력 감소만큼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요. 애매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비싸면 안 삽니다. 싸면서 가성비도 좋고 뭔가 확실해야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뭐 회사나 직장이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 이마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마트 좋아합니다. 애들이 뭐 장난감 많다고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종종 가는 편인데요. 이마트 한번 기사 찾아보셨을까요? 자, 신세계 이마트 24년 1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도, 4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나란히 역사적 신저가 경신. 자, 23년 6월, 작년 6월로 가도요. 실적 악화 우려에 52주 신저가 또 뚫렸다. 계속 뚫리는 것 같아요. 22년으로 가볼까요? 10월 달에 좀처럼 반등 못하는 이마트 주가, 신저가 또 뚫렸다. 신저가가 자꾸 뚫리네요. 22년 5월 달, 월마트 등 급락에 국내 유통주도 털썩. 이마트 신저가 쓱. 아, 신저가 또 뚫렸네요. 22년 2월로 가볼까요? 또 52주 신저가. 손 터는 기관 투자자 왜? 야, 20년 2월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 이마트 롯데쇼핑 신저가.
사실은 코로나 이때는 뭐 확산되기도 전이죠. 20년도 한 3월, 4월 이후로 푹 퍼졌으니까요. 제대로 퍼지지도 않았는데 신저가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쳐봐요, 그럼. 자, 19년 가보시죠. 19년 5월 어닝 쇼크 이마트 이틀 연속 신저가 경신. 그냥요, 이마트 신저가 치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이마트라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세계의 대표, 한국 대표 마트인데요. 이 이마트마저도 정말 힘들어서 희망퇴직을 하고 있다. 아마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인플레가 너무 크게 올라가고 있고 정말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이마트마저도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공식품 구입시 고려 기준 2,0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맛도 있어야 되는데 가격도 싸야 사람들이 고려해 이제 사 볼까 말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물론 안정성도 있고 신선도도 있는데요. 뭐 그건 둘째 문제고 그냥 싸고 맛있으면 적어도 중간 이상을 하면 가성비를 따져서 사람들이 사더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마트는 이 경쟁에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마저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우리 개인들은 얼마나 더 힘든 앞으로 우리 뭐 자녀 세대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세대에 살 거라 봅니다. 뭐 AI랑 경쟁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몇 군데는요, 또 잘 됩니다. 그들의 비결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월마트. 똑같죠. 똑같이 오프라인 베이스입니다. 99% 오프라인만 했던 곳으로 했는데, 월마트 지금도 잘 나가거든요. 이마트랑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오프라인 본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지금 대세가 됐죠. 아마존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온라인, 뭐 Z.com 등을 인수를 하면서 정말 양수 공방으로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혁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업에 집중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마존이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90%가 월마트 10마일 한 뭐 1.6km인가요? 그 정도 내에 16km 이내에 다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도 아마존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겠죠. 자동차만 타고 가면 월마트가 뭐 다 눈에 보이더라.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특화, 장점을 보이기 위해서 물론 신상품도 많이 내는데요. 요게 최고입니다. 온라인 고객이든 오프라인 고객이든요. 차량에다가 그냥 픽업 서비스를 해줍니다. 온라인 주문 고객도 찾아가가지고요. 그 온라인 주문 고객 차에 그냥 실어주는 거죠. 오프라인 고객 오면 당연히 그 벨보이 같은 분들이 와서 이제 월마트에서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더라. 이런 식으로 고객 접점 서비스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해서요. 월마트 가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뭐 싸고 뭐 새로 나오고 이런 건 기본이고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활용했다. 자, 코스트코는 어떨까요? 제가 월마트는 사실 직접 접해보진 못해서 이렇게 공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린 건데 코스트코는 잘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싸고 다양한 킬러 상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스트코를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바나나. 우리 뭐 과일 물가 다 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나나는 수입을 잘해서 그런지요. 최근에 갔어도 코스트코에 한 2,600원인가요? 할인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나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필요하지 않아도 다 뭐 3개, 4개, 많으면 5개씩은 다 짊어지고 갑니다. 바나나 초록색 들고 가겠죠. 오래 먹으려고. 그리고 핫도그. 저도 잘 먹거든요. 2,000원입니다. 심지어 콜라까지 줍니다. 이 핫도그 양도 많거든요. 근데 핫도그에 콜라 2,000원.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한 5,000원, 6,000원이어도 먹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맛있고 쌉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지만요. 미국에선 코스트코 옆에 다 주유소가 있어서 싼 기름을 공급을 하죠. 안 그래도 기름 싼 나라에 기름 더 싸게 파니까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주유할 겸 가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도 있지만 로티세리 치킨이라는 이름이 어려운 치킨이 있는데요. 한 7,000원, 6,000원, 7,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닭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스트코만 가면 뭐 집어넣는 거 치킨도 있고요. 물도 1.5리터짜리 6개 들이가 제 기억에 한 1,600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6개 1.5리터가 1,600원입니다. 이거 뭐 들고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정수기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거 물 사러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싼 킬러 상품이 많으니까 코스트코가 이마트보다 훨씬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 적립, 여긴 회원제잖아요. 근데 조금 비싼 거, 뭐 연간 한 8만 원이었나요? 가물가물한데 그걸 하면 모든 이제 상품에 2% 금액을 적립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요.
그냥 코스트코에서요, 살 수 있는 건 다 삽니다. 왜냐하면 적립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금 열풍 미국에서도 불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팔 때도 있는데 비싸게 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코스트코 가서 금을 사더라. 왜요? 적립이 되니까. 그래서 코스트코가 잘 되는 이유가 결국 있더라. 자, 그러면 알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리 테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정말 유튜브에 지겹게 테무 광고 나오잖아요. 페이스북에도 나오고. 알리 테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한국 그 3월 이용자가 40%대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쓰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이 뭐 불만도 있고 환불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거 아는데 불량품인 거 아는데 그래도 너무 싸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쓰더라고 합니다. 엄청 싸면 쓰더라. 쿠팡은요, 뭐, 싼지 어떤지까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빠릅니다. 빠른 로켓 배송, 요거 하나로 인해서 뭐 비싸든지 수수료가 높다든지 갑질을 하고 늦은 정산을 한다든지 뭐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는데요. 그걸 다 희석시킬 정도로 쿠팡이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잘 되는 데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월마트, 코스트코, 알리, 쿠팡처럼 하지 않으면요. 직장이나 자영업도 힘들 거란 얘기고요.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를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분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살아남기가 쉽지 않더라. 자, 자영업, 회사, 공무원은 어떨까요? 한국전력이나 여러 대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니까요. 결국은 공무원들, 공공기관 언젠가는 줄여야 되는 시대가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전문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조차도 되는 데만 잘 되는 시대가 올 거라 봅니다. 잘 되는 데만 됩니다. 안 되는 데는 다 폐업을 하죠. 뭐 소아과도 그렇고 지금 산부인과도 그렇고 안 되는 데는 정말 안 될 겁니다. 잘 되는 몇 명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아, 돈을 많이 벌구나 싶겠죠. 자, 그러면 한국 기업들 한번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실적 증감률,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인데 삼성전자가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순이익이 더 커지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정말 못 벌고 있다. 삼성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더 못 벌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주식은요, 돈을 못 버니까 안 사는 거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어떤가요? 실적 빵빵하죠. 근데 실적이 안 되면 이제 도태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온갖 신기술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미국에서 나왔고요. 전기차 미국에서 나왔고 AI 열풍 불고 있고 블록체인조차도 미국에서만 거의 뭐 90% 이상 개발이 되고 있어요. 유명 인사들, 기업인들 엄청나게 많고요. 개방적인 금융시장 덕분에 돈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날아가고 있고 한국에서 세금 많이 내더라도 다들 미국 주식 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엄청 싸거나 아니면 빠르거나 아무튼 큰 혜택을 주지 않으면요. 결국 먹고 살 수 없는 굉장히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고물가, 치열한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는 보험. 아까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보험이라고 할 땐 안 와닿았는데요. 이제 조금 와 닿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쌀 때 조금이라도 모아가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쌀 때가 너무 귀한 이제 뭐 정립할 수 있는 타임이다. 좀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안소니 폼폴리아노가 트윗을 하나 남겼는데요. 미국인들이 좀 약간은 풍요로운 이제 은퇴 자금으로 생각하는 금액이요. 무려 1.46만 146만 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무려 20만 불이 증가했다. 한국 돈으로 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거의 물가 오르듯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노후 자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20억이 아니라 여기 2억 6천만 하더라도 아, 나 조금 괜찮지 않을까? 5억 정도 있으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한 2년, 3년 가면 이게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결국 조정 때마다 사둬야 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자, 중국 대만 침공설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유일한 전쟁 국가입니다. 지금 휴전을 했다 뿐이지 전 세계에서는 한국을 위험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들 아마 수없이 많이 중국, 대만 침공 하면요 다 나옵니다. 미국 CIA 국장도 작년 10월에 이미 시진핑이 27년도에 대만 침공 잘할 수 있게 준비하셔라 지시를 했다고 이미 뭐 2년 전쯤에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수없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결국 뭐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쳐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고요. 결국 전쟁이 나면 세계 증시 폭락하겠죠.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뭐 달러로 몰리고 외국 돈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죠. 초반에는 비트코인조차도 떨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지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거 남 얘기인가요? 지금은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다 남 얘기처럼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 얘기 아닐걸요? 왜냐면 중국이 들어오면요. 중국 친구 북한이 있죠. 분명히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도와줄 거예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중국과,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 땅이 되면요. 가장 중국과 맞닿아 있는 섬들이 다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계를 하고 중국 들어오면 싸우겠다. 가장 강성하게 주장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미국을 오히려 설득을 하겠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왜냐하면 트럼프는 잘 안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너네 일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인데 대신 바이든은 싸우려고 하고 주위 국가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데 한국만 안 싸울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럼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행이 닫히지 않을까요? 은행이 문제입니까? 지금 가게나 뭐나 뭐 포탄이 날라오고 난리가 나면요. 내 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은행이 문 닫으면 내 거 돈 뺏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인가요? 지금 러시아든 중국이든 뭐 우크라이나든 자급자족이 됩니다. 자원이 너무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뭐 이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한국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전쟁이 우리 한국 옆에서 벌어지면 비트코인을 결국은 극적으로 만나고 필요하게 되는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지갑을 이때는 이제 들고 다녀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거래소도 문 닫을 수도 있죠. 뭐 전쟁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전쟁이 뭐 벌어지든지 인플레든지 이런 경쟁력 있는 사회 속에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나의 보험이고 꾸준히 모아가야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내 노후와 자식을 위해서라도 조정 때마다 비트 이더는 좀 적립을 해 나가는 투자가 어떨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요, 1920년대 동아일보의 한 사진인데요. 독일에서 전쟁 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집 한 채 살 돈으로 전쟁 후가 되니까 구두 한 켤레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물론 4년 사이클을 근거로 해서 팔 때는 또 잘 팔아야겠죠. 그러나 결국은 장기전입니다. 너무 가격 시세창이나 가격 중개 방송, 뭐 속보를 자주 보시기보다는요. 그냥 싼 가격이 오면 기분 나빠하기보단 여유 있는 돈으로 오래오래 조금 적립을 해간다,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